제82화 쫓기는 북군 제1장 한편 화영도에서 조조를 놓아준 관우는 군사를 이끌고 다시 본영으로 돌아왔다. 여러 길로 나갔던 각 부대는 말이나 무기, 전투장비, 돈, 양곡 등의 전리품을 얻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하구에 돌아와 있었다. 유독 관우만이 포로 한 사람 말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제갈량은 승전 자축연을 열고 있다가 관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관우를 맞았다. 장군께서 세상을 덮을 만한 큰 공을 세우셨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천하를 위하여 큰 화근을 제거하셨으니 의당 성밖까지 나가 맞으며 경화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러나 관우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에 제갈량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장군께선 우리가 성밖까지 나가 영접하지 않은 까닭에 혹 기분이 상하셨던 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본 뒤 좌우를 책망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이에 관우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관아무개는 특별히 죽음을 청하기 위해 돌아왔소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조가 화영도로 오지 않았던가요? 제갈량이 묻자 관우가 대답했다. 아니 그 길로 왔소만 관아무개가 무능하여 놓치고 말았소이다. 그러면 장수나 병사는 몇 명이나 잡아오셨습니까? 하나도 잡지 못하였소. 그러자 제갈량의 안색이 싸늘하게 바뀌었다. 그 말씀은 장군께서 조조의 옛 드내를 생각하여 일부러 놓아주셨다는 것인데, 여기 군령장이 있습니다. 부득불 군법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량은 즉시 무사들에게 호령했다. 무엇들 하느냐? 관운장을 끌어내 목을 치지 않고. 서리빨 같은 호령이었다. 관우가 조조를 풀어주리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도 새삼스레 호통을 친 것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해두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의 제2인자인 제갈량의 통솔권은 유비와 결의 형제를 맺어 암묵적인 제2인자였던 관우의 견제로 왕왕 흔들릴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고 있던 유비가 앞으로 나가 제갈량에게 탄원했다. 지난날 우리 세 사람은 의형제를 맺을 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하였소. 이제 운장이 비록 군법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나 또한 지난날의 맹세를 차마 어길 수 없소. 그러니 군사는 우선 잘못을 기록해두었다가 그가 공을 세워 속죄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오. 제갈량의 의도를 읽은 유비는 그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군법의 지엄함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장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간곡히 탄원했던 것이다. 이에 제갈량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하며 관우를 향해 일갈했다. 주공의 간곡한 분부를 받들어 장군에 대한 군법 적용은 그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법은 원래 지엄한 것입니다. 군령장을 쓰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군기는 무너지고 군기가 무너지면 적을 이롭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군이 어긴 군법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공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공을 세워 속죄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이니 이를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예, 관우는 제갈량에게 굴례를 표했다. 그가 물러난 뒤에 제갈량은 유비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조조의 운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운장이 아니었더라도 조조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군사의 뛰어난 계략은 끝을 모르겠구려. 이번 적벽대전에서도 군사가 동남풍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찌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겠소. 유비가 칭찬하자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온 것뿐이지요. 실제 수전을 한 것은 주유입니다. 제2장 한편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주유는 군사를 모으고 장수들을 점거한 뒤 각 사람의 공훈을 헤아려 손권에게 보고했다. 또 투항해온 병사들은 모두 강동으로 실어보냈다. 그런 다음 삼군을 배불리 먹인 뒤 남군을 치기 위해 병사들을 싸움터로 보냈다. 강가에 도착한 선봉대는 군영을 세우되 앞뒤 5개 진영으로 나누어 세웠고 주유는 그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그 뒤 여러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진격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 하나가 들어와서 알렸다. 유현덕이 도덕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손권을 보내왔습니다. 들라 이르라. 주유가 이르자 손권이 들어와서 예를 올린 뒤에 말했다. 주공께선 특별히 재계명을 내리시어
도독의 크신 덕에 감사를 드리고 보잘것없는 예물이 남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유가 물었다. 현덕은 어디 계셔? 손건이 대답했다. 지금 군사를 옮겨 유광 어귀에 주둔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주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제갈공명도 유광에 와 있는 것 아니오? 예, 제갈공명도 추공과 함께 유광에 와 있습니다. 손건의 대답에 주유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는 먼저 돌아가시오. 내 직접 찾아뵙고 사례를 드릴 터이니. 주유가 예물을 거둔 뒤 손건을 먼저 돌려보내자 옆에서 지켜보던 노숙이 물었다. 도독은 아까 왜 그리 놀라셨습니까? 유비가 유광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남군을 취하겠다는 속셈에 틀림없소이다. 우리가 허다한 군마를 없애고 허다한 돈과 양곡을 들여 이제 겨우 남군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저들은 아무 노력 없이 거저먹으려드니 말이오. 이 주유가 살아있는 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요. 그럼 저들을 물리칠 무슨 해책이라도 있습니까? 내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소. 이야기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들이 남군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유비부터 결단 내야지요. 노숙이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좋소. 주유는 노숙과 함께 날랭 기마병 3천을 이끌고 유광 어기로 떠났다. 이들보다 한 발 앞서 돌아간 손건이 유비를 뵙고 말했다. 주유가 직접 찾아뵙고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의아한 눈빛으로 제갈량을 보며 물었다. 주유가 찾아오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오?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보잘것없는 예물 때문에 살해를 하러 오겠습니까? 남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남군이라. 예, 그가 군사를 이끌고 오면 어찌해야 되겠소? 그때는 이렇게 하시지요. 제갈량은 유비에게 대처할 방도를 일러주었다. 그리고는 유광 어귀에 싸움배를 배치하고 기슭에는 군마를 벌려 세웠다. 그때 병사 하나가 아래요!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주유와 노숙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갈량은 조은에게 몇 길을 거느리고 나가 그들을 영접하라고 일렀다. 주유는 유비의 군세가 잠옷 웅장한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불안해졌다. 조은의 안내로 영문 밖에 이르니 유비와 제갈량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군막 안으로 들어가 서로 인사를 나누자 유비는 큰 주연을 베풀어 대접했다. 먼저 유비가 술잔을 들어 격전을 치른 데 대해 치하했다. 그런 다음 몇 순배 술이 돌아가자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주유였다. 유해주께서 이곳으로 군사를 이동시킨 것은 남군을 차지하시려는 뜻이 아닌지요. 유비는 시치미를 뗐다. 도독이 남군을 취하려 한다기에 특별히 도와드리려고 왔소이다. 도독이 취하지 않는다면 그땐 내가 차지하겠소이다. 주유가 웃었다. 하하하하하. 우리 동우가 한강 일대 곧 형주를 우리 땅으로 만들려 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이제 남군도 손에 들어온 것과 진배 없는데 어찌 취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승부란 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조조가 허도로 돌아갈 때 조인에게 남군 등을 지키라 하였으니 필시 묘책을 주고 갔을 것이오. 더욱이 조인의 용맹은 맞설 자가 없을 정도이니 도독이 빼앗지 못할까 걱정될 따름이오. 유비가 느긋한 말로 주유의 호기에 흠집을 내자 주유는 한층 더 호기로운 발언을 내뱉었다. 만일 제가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공께서 차지하시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제갈량이 일러주어 유비가 기다리고 있었던 발언이다. 그 말이 사실이오. 여기 있는 공명과 자경이 증인이니 도독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노숙 쪽으로 고개를 돌려 다짐을 받으려는 듯이 물었다. 자경은 증인이 되어주시겠죠. 노숙이 주저하며 대답하지 않자 주유가 다시 호기를 부렸다. 대장부가 한번 뜻밖에 낸 말을 어찌 후회하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제갈량이 끼어들었다. 도독의 그 말씀은 참으로 올바른 공론입니다. 먼저 동호가 가서 남군을 취하도록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함락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공께서 남군을 취하신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는 주유가 호기로 한 말을 빼도 박도 못하는 양가의 약조로 만들어버리는 기질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윽고 술자리가 끝나 주유와 노숙이 돌아가자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방금 선생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지혜 맞지를 않는구려. 나는 지금 외롭고 공공한 처지로 발붙일 땅이 없어 남군이 남아 얻어 잠시 몸을 붙여볼까 하는데 주유더러 먼저 차지하라고 하면 그 성읍은 동호에 귀속되고 말터 어찌 우리가 그곳에 머물 수 있겠소. 그 말을 들은 제갈량이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하. 애시당초 제가 형주를 권하여도
주공께선 귓등으로 들으시더니 그 일을 벌써 잊으신 것인지요. 유비가 말했다. 그때는 형승이 땅이라 차마 취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조조의 땅이 되었으니 빼앗는 것이 이치에 맞구려. 주공께선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주유가 먼저 가서 싸우더라도 조만간 남군 성중에 높이 앉게 될 분은 주공이시니까요. 어떤 계책을 쓰려는 게요? 제갈량은 목소리를 낮추고 생각해둔 계책을 들려주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제갈량의 의견에 따라 유감 어기에 주둔시킨 군사를 일체 움직이지 않았다. 제3장 한편 주유와 함께 군영으로 돌아온 노숙은 아무래도 아까 일이 마음에 걸려 주유에게 물어보았다. 도독은 어찌하여 현덕에게 남군을 취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남군을 얻을 수 있으니 빈말로 생색이나 내어본 것이죠. 그리고는 곧 수하장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남군 공약에 앞장서겠느냐? 제가 서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나선 사람은 바로 장음이었다. 주유는 흡족한 얼굴로 그에게 영을 내렸다. 좋다. 그대를 선봉장으로 삼고 서성과 정봉을 부장으로 삼을 터이니 정예군마 5천을 이끌고 먼저 강을 건너라. 나도 뒤따라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움에 임할 것이다. 이에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음은 서성 정봉과 함께 군사 5천을 이끌고 그날로 강을 건너갔다. 이 무렵 조이는 남군에 머물면서 조홍을 이릉에 보내 앞뒤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각지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때 전령이 아래오, 하고 들어와서 보고했다. 동호군이 이미 한강을 건넜습니다. 이에 조인이 수하장수들에게 말했다. 굳게 지키고 나가 싸우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러자 용맹하고 날랜 우금이 분연히 일어섰다. 한글 발음이 같은 우금과는 다른 장수였다. 적병이 성 밑에까지 왔는데도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기겁한 일입니다. 하물며 아군은 방금 패하였으니 마땅히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정예병 500을 내주신다면 제가 나가 목숨을 걸고 한바탕 싸우겠습니다. 좋다. 조인은 우금에게 군사 500을 이끌고 나가 싸우도록 했다. 이에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자 동호의 진영에서는 정봉이 말을 달려나와 덤볐다. 사오합을 맞서던 정봉이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났다. 그러자 우금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 이를 본 정봉은 군사들을 지휘하여 우금을 진중으로 몰아넣고 그를 에워쌌다. 아, 내가 정봉의 유인작전에 걸려들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우금은 좌충우돌했지만 진중을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모습을 성 위에서 내려다보던 조이는 더 이상 관망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좌우에 호통을 쳤다. 어서 갑옷을 내어놓아라. 그리고는 즉시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랐다. 휘하 장사 수백 기를 이끌고 성을 나간 그는 칼을 힘껏 휘두르며 동호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서성이 나와 막았지만 당해내지 못했다. 조이는 포위된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우금을 구했다. 뒤돌아보니 아직도 10여 기가 진 속에 갇혀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머리를 돌린 조이는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가 겹겹이 쌓인 그들을 구해 나오는데 이번에는 장음이 앞을 가로막았다. 조인과 우금은 힘을 다해 적병을 해치고 달아났다. 조인의 아우 조순 역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에 임했다. 이렇게 합심하여 한바탕 무찌르니 동호군은 패에 달아났고 조인은 승리를 거두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싸움에 지고 돌아온 장음을 보자 주유는 경노했다. 그깟 남군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해 이끌고 간 군사를 모두 잃고 돌아온단 말이냐. 저자를 끌어내 목을 쳐라. 그러나 여러 장수들이 나서 말리는 통에 장음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안 되겠다. 군사를 점거하라. 내 직접 조인을 상대하여야겠다. 격정을 이기지 못한 주유가 그렇게 영을 내리자 옆에 있던 감령이 말렸다. 도독, 아직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이는 조홍에게 이릉을 지키게 하면서 여차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각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정예병 3천을 이끌고 가 이릉을 빼앗을 터이니 도독께선 그 뒤에 남군을 취하십시오. 좋소, 그리합시다. 주유는 감령에게 군사 3천을 내주어 이릉을 공격하게 했다. 이 소식은 세작에 의해 곧바로 조인에게 보고되었다. 놀란 조인은 책사 진교를 불러 대책을 물었다. 동호의 감령이 이릉을 친다 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진교가 말했다. 이릉을 잃으면 남군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속히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옳은 말이었다. 조인은 즉시 조순과 우금을 불렀다.
그대들은 은밀히 군사를 이끌고 이릉에 조홍을 구원하러 가라. 명을 받은 조수는 먼저 사람을 조홍에게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힘 대신에 계책을 쓰자면서 조홍에게 성 밖으로 나와 적을 유인토록 했다. 이 같은 계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동호의 감령은 군사를 이끌고 이릉에 도착했다. 그러자 조홍이 성 밖으로 달려나가 감령과 맞붙었다. 20여 합을 겨루던 조홍은 더 이상 못 당하겠다는 듯이 달아났다. 그가 달아나자 졸개들도 패주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성 안쪽이 아니라 성 밖의 다른 쪽이었다. 감령은 구태여 조홍의 무리를 쫓지 않고 그대로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손쉽게 이릉을 빼앗은 동호군은 사기가 충천했다. 그런데 황혼 무렵 도착한 조순과 우금의 군사가 양쪽에서 이릉성을 포위해버리는 바람에 성을 차지한 동호군이 오히려 성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제4장 정찰을 나갔던 척후병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주유에게 전했다. 감령 장군이 이릉성을 탈취하였으나 오히려 성 안의 역으로 포위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주유는 크게 놀랐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우도독 정보가 말했다. 어서 군사를 나누어 구하여야 하오. 주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곳은 요충지인데 만일 군사를 나누어 보냈다가 혹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습격해오면 어찌합니까? 그러자 여몽이 정보를 편들어 말했다. 가문패는 강동의 큰 장수인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구하겠소. 이곳에 누굴 남겨두면 좋겠소? 여몽이 말했다. 능공석을 남겨두십시오. 제가 앞장서고 도독께서 뒤를 막는다면 열흘 안에 반드시 개가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능공속이 나 대신 이곳을 잠시 맡아주겠소. 능통이 대답했다. 열흘 정도는 몰라도 그 이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유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1만여 군사를 능통에게 내주고 그날로 대군을 일으켜 이릉으로 떠났다. 가는 도중 여몽이 주유에게 말했다. 이릉에서 남쪽 후미진 오솔길로 오면 남군이 매우 가깝습니다. 저들이 패하면 반드시 그 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군사 500을 보내 나무를 쓰러뜨려 그 길을 막도록 하십시오. 말이 갈 수 없게 되면 반드시 말을 버리고 달아날 터이니 우리는 그들이 버린 말을 거저 얻게 될 것입니다. 주유는 그 말에 따라 군사를 파견했다. 이후 대군이 이릉에 도달하게 되자 주유가 물었다. 누가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감령을 구하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본이 주태였다. 좋다, 가라. 주태는 즉시 칼을 거머쥔 채 말을 딸려 조조군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이내 성 밑에 다다랐다. 성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던 감령은 주태가 온 것을 발견하고 직접 성문을 열고 나가맞았다. 주태가 말했다. 장군, 이제 마음을 놓으시오. 도독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셨소이다. 이에 감령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배불리 먹고 무장을 갖춘 다음 밖에 있는 군사와 연계하여 적을 칠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한편 조수는 조홍 우금과 함께 주위의 군사가 도착하리라는 말을 듣고 남군에 사람을 보내 조인에게 알리는 한편 군사를 나눠 막으려고 했다. 마침내 동호군이 도착함에 조조군이 나가 맞았다. 교전을 시작할 즈음 성 안에 있던 감령과 주태가 두 길로 나눠 달려와서 협공하는 바람에 조조군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동호군이 사방에서 마구 쳐들어오자 조홍 조순 우금은 과연 여몽이 언급한 오솔길로 달아났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잘려진 나무들로 어지러이 가로막혀 있었다. 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모두들 말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 동호군은 조조군이 버리고 간 말 500여 마리를 거저 얻게 되었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주유는 군사를 몰아 남군으로 추격해 가다가 아침 미릉성을 구하러 오던 조인의 군사와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양쪽 군사는 맞붙어 한바탕 혼전을 벌였으나 밤이 깊어지면서 양진영은 각기 자기 편 군사를 거두어들였다. 남군성으로 돌아온 조인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대책을 의논했다. 그러자 조홍이 깨우치듯 말했다. 이제 이릉성까지 이뤄 사태가 위급해졌는데 어찌하여 승상께서 남기신 계책을 열어보고 위급함을 타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조인은 즉시 조조가 남기고 간 봉투를 뜯어보았다. 이런 계책이 있었다니. 조인은 크게 기뻐하며 곧 영을 내려 오경에 밥을 지어 먹게 했다. 그리고 해가 뜨자 대소군사가 모두 성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성에 깃발을 둘렀고자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며놓고
군사들은 모두 성문 세 곳으로 나누어 나갔다. 감령을 구출한 뒤 남군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던 주유는 조조군이 세 곳의 성문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자 지휘대에 올라가 정황을 살펴보았다. 남군성의 성곽희 주변에는 깃발들만 빙 둘러 꽂혀 있을 뿐 지키는 사람이 따로 없었고 성문을 나서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니 저마다 허리춤에 보따리를 하나씩 차고 있었다. 성을 버리고 달아날 참이로군. 그렇게 생각한 주유는 곧 지휘대를 내려와 군령을 내렸다. 좌우인 양군으로 나눠 공격한다. 전군이 이기거든 그대로 적을 향하여 돌진하고 징소리가 울리거든 물러나라. 주유는 정보에게 후군을 독려하라는 명을 내린 뒤 자신은 성을 빼앗기 위해 직접 군사를 이끌었다. 서전을 알리는 북소리 나팔소리가 산천을 진동하고 군사들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다.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는 가운데 상대편 진영에서는 조홍이 말을 타고 달려나와 싸움을 걸었다. 이에 주유는 영문깃발 아래까지 나아가 명했다. 한당은 나가서 저놈을 잡아오라. 예! 창을 꼬나들고 달려나간 한당과 어울리던 조홍은 30여 합을 싸우다가 결국 패하여 달아났다. 그와 동시에 조인이 말을 몰고 달려나왔다. 그러자 주유 진영에서는 주태가 말을 달려나가 맞았다. 10여 합을 겨루던 조인이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나자 조조군의 진세가 어수선해지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주유가 좌우 양군을 휘몰아치니 조조군은 크게 패해 달아났다. 주유가 군마를 직접 이끌고 남군성 밑까지 추격해가자 쫓기던 조조군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두 서북쪽으로 달아났다. 이를 본 한당과 주태가 전방군을 이끌고 힘을 다해 추격했다. 주유는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성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곧바로 성을 접수하라. 명을 받은 기마병 수십 기가 성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뒤이어 주유도 말에 채찍질을 하며 옹성 쪽으로 뛰어들었다. 막루에 숨어있던 책사 진교는 주유가 직접 옹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감탄했다. 승상의 묘책은 참으로 귀신 같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들고 있던 딱따기를 울렸다. 이를 신호로 성벽 양쪽에 숨어있던 활잡이들이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았다. 성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던 군사들은 빗발치듯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쓰러지거나 조조군이 파놓은 함정에 굴러떨어졌다. 주유도 급히 고삐를 잡아당겨 말머리를 돌렸으나 어디선가 날아든 쇠뇌살이 왼쪽 갈빗대에 보기 좋게 박혔다. 주유는 몸이 뒤집힌 채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제5장 이를 본 우금이 주유를 사로잡으려고 성에서 달려나오자 주유 진영에서는 서성과 정봉 두 장수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주유를 구해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던 조조군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당황한 동호군은 자기들끼리 밟고 밟히면서 조조군이 파놓은 함정에 떨어지는 자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정보가 급히 군사를 거두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달아나던 조인과 조홍이 길을 나누어 돌아오며 양쪽으로 들이치는 바람에 동호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다. 다행히 능통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옆으로 쳐들어와 조조군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갑작스레 나타난 능통 때문에 주유를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싸움 자체는 조조군의 승리로 끝난 셈이었다. 조인이 승전군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고 정보는 패잔군을 수습하여 군영으로 돌아왔다. 정보와 서성 두 장수는 군막으로 돌아오자 급히 행군의원을 불러 주유의 갈비뼈에 박힌 화살촉을 쇠집게로 빼내고 상처를 치료하는 금착약을 발랐으나 주유 자신은 통증이 너무 심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를 보던 의원이 당부했다. 살촉에 독이 묻어 있어 빨리 낫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화를 내시면 아물던 상처가 다시 터질 것이니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적과 큰 싸움을 벌이는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화를 내지 않고 평온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우도독 정보는 평온 상태를 만들기 위해 군영을 단단히 지키면서 가벼이 밖으로 나가 싸우는 것을 일체 금하는 영을 내렸다. 하지만 조인 쪽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다.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와 싸움을 걸었으나 정보는 군사를 묶어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우금은 하루 종일 욕을 퍼붓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갔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우금은 다시 와서 욕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으나 정보는 주유가 화를 낼까봐 알리지도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이다.
우금은 아예 영문 밖까지 다가와서 욕설을 퍼부었다. 주유는 어디 있느냐? 화살 맞고 되졌느냐? 살아있다면 나오라. 널 잡으러 왔느니라.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우금은 병사들을 동원하여 주유를 조롱했다. 겁쟁이 주의야. 썩 나오너라. 전쟁하자는 놈이 계집애처럼 골방에만 숨어 있느냐? 그렇게 시작한 욕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약해졌다. 정보는 안정을 취해야 할 주유가 그 욕설을 듣고 화를 내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상의한 끝에 우선 군사를 잠시 물리기로 했다. 일단 돌아가서 손권을 뵙고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어쩔지 다시 정하려는 것이었다. 주유는 비록 화살 맞은 상처가 아팠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조조의 군사가 날마다 군영 앞까지 다가와 욕설을 퍼붓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여러 장수 중 누구 하나 와서 고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하루는 조인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 북치고 고함치며 싸움을 걸었다. 정보는 이번에도 군영을 지킬 뿐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주유가 여러 장수를 군막으로 불러들여 물었다. 어디서 북치고 함성을 질러대는 것이요? 장수들이 둘러댔다. 군중에서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유가 버럭 화를 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는 거요? 조조의 군사가 날마다 군영 앞까지 와서 욕설 퍼붓는 것을 내 이미 알고 있소. 정덕모는 나와 함께 병권을 잡고 있는데 어찌 좌시만 하고 계시는 거요? 즉시 정보를 불러오시오. 이윽고 정보가 군막에 들어서자 주유가 따져 물었다. 장군께선 어찌 싸우러 나가지 않으십니까? 정보는 할 수 없이 실토했다. 내가 보기에 도독의 상처가 깊은데 의원도 화를 돋우지 말라 하므로 조조의 군사가 싸움을 걸어와도 이를 알지 못하였소. 주유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찌할 생각입니까? 잠시 군사를 거두어 강동에 돌아갔다가 도독의 상처가 나은 다음 진퇴를 다시 결정하였으면 싶소. 정보의 말을 듣자 주유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군의 녹을 먹는 대장부는 싸움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고 그 시체가 맑아지게 쌓여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어찌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대사를 저버린단 말입니까? 말을 마치자 곧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랐다. 이 모습을 본 장졸들 가운데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주유가 수백 기를 이끌고 군영 앞으로 나갔다. 바라보니 조조군도 이미 진을 친 상태였다. 영문 깃발 아래 말을 세운 조인이 채찍을 들어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애송이 주유야. 내 보기에 너는 반드시 되질 터. 우리 군사를 다시는 감히 넘보지 못하리라. 화를 돋구기 위한 욕설이었다. 그러나 그 욕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유가 기마병들 앞으로 불쑥 나서며 말했다. 조인 이 피부놈아. 내 눈엔 이주란이 안 보이느냐? 조조의 군사가 소리나는 곳을 보니 말을 탄 주유가 나와 있었다. 화살에 맞아 꼼짝 못하는 줄 알았던 그의 출현에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조인은 그런 장수들을 돌아보며 넌지시 일렀다. 지금이다. 되도록 욕설을 크게 퍼부어 주유의 상처가 덧나도록 하여라. 이에 군사들이 목청을 높여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크게 노한 주유가 반장에게 소리쳤다. 내가 나가 저놈을 혼내주거라. 그러나 달려나간 반장이 미처 창칼을 부딪히기도 전에 주유는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찌르더니 입으로 피를 토하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조조의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동호 쪽에서도 여러 장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가 혼전을 벌인 끝에 간신히 주유를 구해 돌아왔다. 정보는 주유가 눕혀진 침상으로 다가가 물었다. 도독, 몸은 좀 어떠하오? 그러자 주유가 가만히 눈을 뜨고 정보에게 속삭였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실은 내가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계략이라니 어떤 계략 말이오? 정보가 놀란 표정으로 묻자 주유가 털어놓았다. 내 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피를 토하며 낙마한 것은 내가 위독한 것처럼 적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이제 장군께선 신복군사를 성안으로 들여보내 거짓 항복을 하면서 내가 이미 죽었다고 알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조인은 오늘 밤 반드시 우리 군영을 습격해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매복해 있다가 맞아 싸운다면 단숨에 조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절묘한 계략이오. 듣고 난 정보가 감탄했다. 이어 그는 군막을 빠져나오며 고글하기 시작했다. 놀란 병사들이 몰려들자 정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도독께선 화살 맞은 상처가 크게 도져
돌아가셨느니라. 모두 빨리 상복을 입거라. 말을 들은 병사들은 그 말을 서로에게 전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이에 각 군영에서는 병사들이 모두 상복으로 갈아입고 복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6장 한편 조이는 성 안에서 여러 장수들과 함께 그날 낮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주유의 상처가 터진 게 틀림없어. 하하하하. 제 성미 하나 못 이기고 화를 내더니만. 그 바람에 입으로 피까지 토하며 말에서 떨어졌으니 오래잖아 반드시 죽을 깹니다. 그렇게 기꺼워하며 방담들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병사 하나가 달려들어와서 고했다. 동호회 군영에서 10여 명의 군사들이 투항하여 왔습니다. 그중 2명은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병사라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조인이 영을 내렸다. 그 2사람을 곧 데려오너라. 잠시 후 2명의 병사들이 들어오자 조인이 물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항복하러 왔느냐? 그중 한 병사가 대답했다. 오늘 주유는 싸움터에서 입은 상처가 터져 군영으로 돌아온 뒤에 금세 죽었습니다. 지금 동호군의 장졸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에게 밉보여 욕을 당해온 저희들은 이제 주유가 죽어 정보의 세상이 된 동호군에서 더욱 설 자리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항복하는 동시에 동호군의 소식을 급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란 말이냐?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도망 나올 때에 동호군은 회군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발상을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동호군을 급습하십시오.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였느냐? 알았으니 가서 쉬도록 하여라. 조이는 속으로 대단히 기뻐했다. 투항한 2사람이 물러가자 장수들과 상의했다. 오늘 밤 동호군의 군영을 급습하는 건 어떠하오? 주유의 시체를 빼앗아 그 목을 베어 허도로 보냅시다. 그럼 승상께서도 몹시 기뻐하실 것이오. 책사진교가 동조했다. 아주 좋은 계책입니다. 이런 일은 빨리 해치우는 게 좋지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조이는 즉시 우금으로 선봉장을 삼고 자신이 중군을 맡으며 조홍과 조순에게 후군을 맡겼다. 다만 진교에게는 약간의 군사를 남겨 성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야간 공격에 동원했다. 그날 저녁 밥을 지어 먹고 준비를 단단히 한 조조의 군사들은 초경에 성을 나가 주위의 본영으로 곧장 쳐들어갔다. 그러나 막상 군영 앞에 도착해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깃발과 창들만 횡댕그렁 꽂혀 있을 뿐이었다. 아뿔싸.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한 조이는 급히 군사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속았다. 전군 퇴각하라. 그러나 조조군이 방향을 돌리기도 전에 쿵 포소리가 사방에서 울리더니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동호군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동쪽에서는 한당과 장음이 이끄는 군사들이 돌격해오고 서쪽에서는 주태와 반장이 이끄는 군사들이 덮쳐왔다. 또 남쪽에서는 서성과 정봉이 이끄는 군사들이 달려들고 북쪽에서는 진무와 여몽이 이끄는 군사들이 밀고 내려왔다. 사방으로 포위된 조조군은 크게 당황했다. 이 바람에 세 길로 나누어 성을 나왔던 조조군은 모두 격파되어 사분우열되면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를 구해줄 수 없게 되었다. 결론은 조조군의 참담한 괴멸이었다. 이에 조이는 10여 기를 이끌고 겹겹이 에워싼 포위망을 겨우 뚫고 빠져나갔다. 한참 달아나다 중간에 아우 조홍을 만났다. 그도 겨우 수십 기를 거느린 채 쫓기고 있었다. 둘은 잠시 숨을 돌리고 패잔병을 수습한 뒤 남군성을 향해 달렸다. 오경까지 달아나다 보니 어느새 남군성 가까이에 이르렀다.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한 무리의 동호군을 이끌고 나타난 대장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능통이 예 있느니라. 동호의 맹장 능통이었다. 조이는 한바탕 살육전을 벌였다. 겨우 군사를 이끌고 옆길로 달아나는데 이번에는 감령이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다. 또 한바탕 죽기 살기로 혈로를 열었으나 뒤따르는 군사는 몇 되지 않았다. 도저히 남군성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자 조이는 양양성으로 가는 큰 길을 택해 말을 몰았다. 동호군은 한 역정쯤 추격해오다가 본영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대승을 거둔 주유와 정보는 군사를 수습한 뒤 의기양양하게 남군성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도착해보니 비어있어야 할 성에는 뜻밖의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주유가 성위를 쳐다보며 물었다. 성루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자 성루에 서 있던 장수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외쳤다. 도독,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나는 제갈공명 군사의 명을 받들어 이미 성을 점령한 상산 조자룡이오. 그 말을 듣자 주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뭐? 또 국명 그자란 말인가? 무엇들을 하느냐? 성을 치지 않고.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었다. 동호의 병사들이 움직이려 하자 성위에서는 화살과 쇠뇌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다.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린 주유는 장수들과 상의한 뒤 감령과 능통을 불러 영을 내렸다. 감령은 병사 수천을 이끌고 지름길로 달려가 형주성을 점령하라. 예, 능통은 병사 수천을 이끌고 지름길로 달려가 양양성을 점령하라. 예, 그런 다음 남군성을 다시 빼앗아도 늦지 않으리라. 명을 받은 감령과 능통이 병사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려는데 갑자기 척후병이 나는 듯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제갈량은 남군성을 함락하자 주인의 병부를 이용하여 형주성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남군성을 빨리 구하러 오라고 불러낸 다음 장비를 시켜 텅 빈 형주성을 점령케 하였습니다. 뒤이어 또 하나의 척후병이 나는 듯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제갈량은 양양성을 지키는 하우돈에게 병부를 이용하여 주인이 구원을 청한다고 알려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 관훈장을 시켜 텅 빈 양양성을 점령케 하였습니다. 결국 유비는 형주 양양을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거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바탕 고생하며 싸운 것은 자기인데 남군 형주 양양 중 자신의 몫은 아무데도 없었다. 주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홀로 중얼거렸다. 대체 제갈량은 조인의 병부를 어찌 얻었단 말인가? 그러자 곁에 있던 정보가 말했다. 그거야. 조은이 남군성을 점령했을 때 그곳을 지키던 진교를 사로잡았을 터이니 병부는 자연 다 제갈량의 손으로 들어갔을게요. 그 말을 듣자 주유는 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다. 치미는 분노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다시 터지고 만 것이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